이 기구하고 기막힌 제 사연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그림처럼 평화로웠던 그날, 제 아들은 세상 가장 선한 얼굴로 제 등을 지옥의 문턱으로 떠밀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이국 땅의 낯선 다다미 냄새와 함께였습니다. 그날따라 코를 찌르던 풀 내음과 오래된 나무 냄새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미닫이 문을 열자 정갈한 정원과 졸졸 흐르는 물소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한 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신호였는데 어리석은 저는 애써 그 불안감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방 마음에 드세요? 제가 특별히 찾은 곳입니다. 물 좋고 공기 맑기로 소문난 데라 어머니 피로 푸시는데 이만한 곳이 없을 거예요. 제 아들 선우 그 녀석은 참 매끄러운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지요. 그 옆에 선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우아하게 미소 지를 뿐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게 짜놓은 연극 같았어요. 제 평생의 자랑이자 아킬레스건이었던 제 아들은 성공한 뒤로는 단 한 번도 살가웠던 적이 없는 놈입니다. 그런 녀석이 갑자기 효도 여행이라며 일주일 만에 서둘러 떠나온 곳이 바로 일본의 이 외딴 온천이었죠. 좋다. 내가 했었는데 안 좋을 리가 있겠니? 저는 바보같이 그렇게 대답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선우는 마치 혼자 남겨질 사람에게 사용법을 알려주듯 지나칠 정도로 꼼꼼하고 친절하게 방 안의 시설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곤 과장된 몸짓으로 말했죠. 어머니 드릴 상비약 몇 개를 공항에 두고 온 것 같아. 저 아래 드럭스토어에서 금방 사올게요. 어머니, 먼저 씻고 계세요. 저희 금방 옵니다. 금방. 저는 그 짧은 단어가 그토록 무서운 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잠시 잡았다 놓으며 푹 쉬고 계세요, 어머님. 하고 속상했는데 그 손이 어찌나 얼음장처럼 차가웠는지 모릅니다. 두 사람이 나가고 저는 녀석의 말대로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며 내가 너무 예민한 거다. 자식의 효도를 의심하면 못 쓴다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방으로 돌아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장이 다시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기울어 그림자가 칼날처럼 방 안을 파고들더군요. 금방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넘도록 미닫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해보려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지갑도 낡은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애써 외면했던 아들의 서늘한 눈빛과 며느리의 차가운 손, 그 모든 불안한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했던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핑 돌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내가 어디 다른 곳에 뒀을 거야. 정신을 차리자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유카타 주머니, 베개 및 이불 속까지 방 안을 미친 사람처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지요. 텅 빈 가방만이 입을 쩍 벌린 채 저의 절망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말이, 며느리의 미소가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금방 옵니다. 푹 쉬고 계세요. 그 상냥했던 모든 말들이 이제는 비수가 되어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나를 이 아무도 없는 외딴 곳에 혼자 버려두고 가기 위한 끔찍하고 치밀한 계획.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이 덜덜 떨려왔을 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드르륵 열리더니 기모노를 입은 젊은 직원이 저녁상이 차려진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구원의 동아줄이라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달려가 서툰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외쳤습니다. 저기요. 스미마셍. 전화기 좀 아들, 내 아들이. 하지만 그녀는 곤란하다는 듯 미소만 지를 뿐 제가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꾸벅이며 저녁상을 방 한가운데 내려놓고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딱하다는 듯 모든 걸 체념하라는 듯한 그 미묘한 동정의 눈빛.
아마 제 아들 녀석이 무슨 말을 미리 해두었던 것이겠지요. 어머니가 조금 아프다거나 착각을 잘한다는 식으로요. 직원이 나가고 다시 혼자가 되자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저녁 식사는 조금도 손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음식들은 마치 제 처지를 조롱하는 전시품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불도 켠 채로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대로 이부자리에 드러 누웠습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을 뜬 채 낯선 나무 격자 무늬의 천장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적 속에서 창밖의 귀뚜라미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여기가 지옥이구나. 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 손으로 직접 밀어넣은 지옥이 바로 여기구나. 낯선 천장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그렇게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낯선 천장을 보고 있자니 기가 막히게도 제 헛헛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남편 일찍 여의고 시장 좌판에서 국밥을 팔아가며 그 악착같이 두 자식을 키워냈습니다. 내 새끼들 배 골리지 않으려고 굳은 일 마다치 않고 남들 손가락질에도 눈 한번 질끈 감으며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인데 그 아들이 제게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밤새도록 저를 짓누르던 것은 슬픔이나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배신감으로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낯선 이국 땅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울어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는 제 고단했던 삶을 통해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이 저를 얕본 겁니다. 늙고 병들었으니 말도 안 통하는 곳에 던져두면 알아서 쓰러질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천만의 말씀. 나 박순자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탓에 얼굴은 헬쑥하고 머리는 부스스했지만 제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술 취한 손님과 악다구니를 쓰며 싸우던 그 독한 눈빛이었습니다. 우선 뻣뻣하게 굳은 몸을 움직여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어젯밤 그대로였던 저녁상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유카타를 벗어던지고 제가 가져온 옷 중에 가장 편하고 활동적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채비를 갖추기 시작한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어떤가요? 손과 발이 있고 눈과 표정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 상황을 알려야 했습니다. 경찰이든 영사관이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사라져주면 가장 좋아할 것은 바로 그 녀석과 며느리일 테니까요. 저는 절대 그들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모든 채비를 마친 후 저는 방문 앞에 섰습니다. 어젯밤 저를 가두었던 그 미닫이 문이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는 출입구처럼 보였습니다.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망설임 없이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생존이었습니다. 욕한의 로비는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조용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저를 딱하게 쳐다보던 젊은 직원이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더군요. 저는 흥분하지 않으려 했으며 최대한 또박또박 영어 단어와 손짓을 섞어 말했습니다. 폴리스 코리아 스마트폰. 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전화하는 신용, 아들 내외가 차를 타고 떠나는 신용을 필사적으로 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잠시 후 나타난 나이든 지배인은 이미 모든 숙박비가 지불되었다는 말만 반복하며 저를 방으로 돌려보내려 애썼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가 그저 말 안 통하는 고집쟁이 노인으로만 보였을 겁니다. 여기서 더 실랑이를 벌여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팔을 뿌리치고 그대로 6칸의 정문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길거리. 읽을 수 있는 글자 하나 없는 간판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말을 걸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으면 끝이라는 생각에 무작정 큰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자 작은 버스 정류장 의자에 기진맥진하여 앉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류장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비극에는 전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징후를 애써 외면했을 뿐이지요. 일본으로 떠나기 석 달 전쯤이었을 겁니다. 제가 지독한 몸살 감기로 자리에 알아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열이 펄펄 끓어 입맛도 없어 며칠을 굶다시피 했는데 며느리가 죽을 썼다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기력 없으실 텐데 억지로라도 좀 드세요. 선우 씨가 어머님 걱정에 잠도 못 자요. 살갑게 죽을 떠먹여주고 약까지 챙겨주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그래도 내 며느리밖에 없구나 하며 잠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건넨 약을 먹고 나니 온몸이 노곤해지며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어머님 약 드셨으니 한숨 푹 주무세요. 제가 곁에서 집안일도 좀 보고 어머님 깨실 때까지 있다 갈게요. 저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잠든 줄 알았던 며느리가 안방 장롱을 열어 제가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예금 통장과 집문서가 든 상자를 꺼내는 것을요. 반쯤 감긴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며느리가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가 알던 상냥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데 대출은 또 얼마나 낀 거야. 늙었으면 빨리빨리 정리하고 갈 것이지 이걸 악착같이 쥐고 있으니 원.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숨소리도 내지 않고 잠든 척했습니다. 그 순간의 공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며 혀를 차는 그 차갑고 경멸적인 얼굴. 제가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의 진짜 얼굴은 그렇게 제 생애 가장 아픈 순간에 악마처럼 드러났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저것은 제 며느리가 아니라 제 숨통을 끊으러 온 저승사자라는 것을요. 정신을 차려보니 누군가 제 옆에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힐끗 쳐다보니 배낭을 맨 애때 보이는 아가씨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가방에 달려있는 작은 인형이 눈에 익었습니다. 한국에서 유행하던 캐릭터 인형이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염치불구하고 그 학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학생 혹시 한국 사람? 제 말을 들은 학생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내 제 행색과 절박한 표정을 읽었는지 고개를 거세게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맞아요. 무슨 일이세요? 그 순간 막혔던 둑이 터지듯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두서없이 밤새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학생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학생은 제 손을 꼭 잡더니 망설임 없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할머니, 따님 전화번호 기억하세요? 그럼. 내 딸 번호는 죽어도 안 잊지. 학생이 제게 건네준 전화기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붙잡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수화기 너머로 세상에서 가장 그리웠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미영아 나야 엄마야.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어디야? 왜 엄마 전화가 아니고? 딸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살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동시에 제 안의 차가운 분노가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다. 수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를 듣자 참고 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린애처럼 엉엉 울며 지난밤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던 미영이는 제가 겨우 울음을 그쳤을 때쯤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이제 울지 마. 그 인간들 때문에 엄마가 눈물 흘릴 필요 없어. 제 딸은 저를 닮아 멘탈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도 힘들다는 내색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죠. 딸은 패닉에 빠진 저를 오히려 침착하게 진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금 옆에 있는 학생 좀 바꿔줘봐. 내가 알아서 할게.
아무 걱정 말고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그 인간들 절대 가만 안 둬. 옆에 있던 학생이 전화를 건네받아 자기가 있는 위치와 료칸의 이름 등을 미영이에게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통화가 길어지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아들을 향한 배신감이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저는 평생을 아들하며 살았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아들이 우리 집안의 기둥이라 믿었고 딸인 미영이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오빠 뒷바라지를 위해 미영이가 대학을 포기하려 했을 때도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구렁텅이에서 건져주는 것은 제가 평생 그림자 취급했던 딸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학생이 다시 제게 전화기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따님이 근처 은행으로 바로 돈을 보내셨대요. 그리고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비행기 표도 끊으셨어요. 공항에는 영사관 직원분이 나오실 거고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의 도움으로 은행에 가서 미영이가 보낸 돈을 찾고 하룻밤 묵을 수 있는 작은 비즈니스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학생은 자기 용돈을 털어 제게 따뜻한 저녁까지 사주더군요. 헤어질 때 저는 그 학생의 손을 붙잡고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 학생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그 외딴 료칸에서 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호텔 방에 혼자 남게 되자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제가 곧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낯선 도시의 불빛들이 어지럽게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박순자, 절대 무너지지 마라. 돌아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는 거야. 다음 날 저는 영사관 직원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내려다보는데 며칠 사이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것이 실감 나더군요. 일본으로 올 때의 저는 그저 자식의 효도 여행에 들뜬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가는 지금의 저는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을 비수를 품은 복수기였습니다. 비행하는 내내 저는 한순간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신 녀석과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리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그들이 무심코 던졌던 말들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둘씩 맞춰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재산 관리 같은 건 저희가 맡아 할게요. 그 집은 너무 크니 처분하고 저희랑 가까운 곳으로 오세요. 당시에는 저를 위하는 말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 재산을 노린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던 겁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뜨거운 분노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아주 차갑게 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마침내 저는 한국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출국장을 나서자마자 저를 애타게 찾고 있던 미영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딸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아무 말 없이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저 역시 딸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긴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단순한 모녀가 아닌 공동의 적을 둔 동지였습니다. 미영이는 저를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하지만 차는 저희 집이 아닌 딸의 낡은 아파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단은 우리 집에서 지내야 해. 오빠는 엄마가 일본에서 실종된 걸로 알고 있을 거야. 아마 지금쯤이면 신나서 엄마 재산을 어떻게 할지 궁리하고 있겠지. 이제부터 엄마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유령처럼 그 인간들이 무슨 짓을 꾸미는지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는 거야. 증거를 모으고 가장 완벽한 순간에 나타나서 그 인간들 숨통을 끊어놔야 해. 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딸이, 제 피를 물려받은 제 딸이 저보다 더 독하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낯선 일본 땅이 아닌 내 나라 내 땅에 돌아왔지만 저는 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의 장례식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기 위한 저의 소리 없는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딸 미영이의 낡은 아파트는 저의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만 세상을 볼 수 있는 유령이었고 딸은 저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습니다. 낮에는 혹시나 누가 볼까 커튼조차 마음대로 걷지 못했고 밤이 되어서야 딸과 함께 마주 앉아 복수를 계획하는 것이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미영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치밀한 아이였습니다. 딸은 자신의 좁은 인맥을 총동원하고 급기야 믿을 만한 흥신소까지 고용해 아들 내외의 동태를 샅샅이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딸이 가져오는 소식들은 저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엄마, 이 인간들 봐. 엄마 실종 신고해놓고 어제는 백화점 VVIP 라운지에서 쇼핑을 했대. 미영이가 제게 내민 사진 속에는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고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선우 녀석이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어울리며 호탕하게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들은 슬퍼하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생의 짐을 덜어냈다는 듯 후련한 표정들이었습니다. 가장 기가 막혔던 것은 그들이 친척과 지인들에게 하고 다니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부터 치매 기운이 있으셨는데 일본에서 갑자기 사라지셨다. 마음이 아프지만 찾을 길이 없다. 뻔뻔한 거짓말로 저를 정신 나간 노인으로 만들며 자신들은 비운의 효자 코스프레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거. 변호사 만나서 엄마 실종 선고랑 재산 상속 문제 상담받은 내역이야. 딸이 내민 서류에는 제 모든 재산을 법적으로 손에 넣으려는 그들의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그들이 제 재산을 챙겨 해외로 도주하려는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음을 가리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영이가 가져온 아들 내외의 사진을 밤새도록 노려보았습니다.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을 보니 이가 갈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저를 버리고 느꼈을 해방감, 제 돈을 쓰며 느꼈을 짜릿함, 그 모든 것을 지옥 같은 공포로 되돌려줘야만 했습니다. 저는 딸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미영아, 저것들이 발 뻗고 편히 잠들게 둬서는 안 되겠다. 진짜 공포가 뭔지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곱씹게 만들어주자. 제 눈빛을 읽은 딸이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유령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복수는 철저히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상이 아닌 그들이 두 발 딛고 서 있는 현실 세계를 흔들어 놓기로 한 겁니다. 첫 번째 목표는 아들 녀석이 제 몸처럼 아끼는 번쩍이는 외제 차였습니다. 그날 밤 미영이는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꽃을 사는 척하며 죽은 이를 추모할 때나 쓰는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보안이 삼엄한 지하 주차장을 유유히 걸어 들어가 선우의 차 앞 유리 와이퍼에 그 꽃을 조용히 꽂아두고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직접 쓴 짧은 메모가 함께였습니다. 늘 마지막은 기억되는 법이란다. 다음 날 선우는 차를 몰고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지하 주차장 CCTV를 돌려보며 범인을 찾으려 했지만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이라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죠. 자신의 가장 안전한 공간이 침범당했다는 사실에 녀석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녀석의 직장, 그가 왕처럼 군림하는 증권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낡고 해진 아기 신발 한 켤레를 꺼내 들었습니다. 선우가 처음 걸음마를 뗄 때 신었던 신발이었죠. 저는 그 신발을 고급 상자에 담아 퀵 서비스를 통해 녀석의 사무실로 보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역시 짧은 메모만 들어 있었죠. 내 첫 걸음마를 보며 흘렸던 내 기쁨의 눈물을 기억하거라. 흥신소의 보고에 따르면 모든 동료가 보는 앞에서 상자를 열어본 선우는 그 자리에서 얼음처럼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성공과 야망으로 가득 찬 공간에 그가 내버린 어머니의 가장 순수했던 사랑의 증표가 도착한 겁니다. 녀석은 그날 하루 종일 창백한 얼굴로 아무 업무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며느리의 놀이터인 백화점 VVIP 라운지였습니다. 미영이는 제 필체를 똑같이 흉내내어 백화점 브랜드의 고급 편지지에 짧은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라운지 직원에게 친구가 부탁한 것이라며 며느리에게 메모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죠. 잠시 후 우아하게 차를 마시던 며느리의 손에 제 손글씨가 담긴 메모가 들려졌습니다. 내가 지금 마시는 그 차 한 잔 값이면 나는 국밥을 50그릇은 팔아야 했단다. 며느리는 메모를 읽자마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고 비명을 지르며 라운지를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완벽하게 안전한 공간은 없었습니다. 집, 직장, 심지어 돈을 쓰는 화려한 공간까지. 보이지 않는 제 시선이 그들의 모든 일상을 옥죄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공격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흥신소의 보고에 따르면 아들 녀석은 회사에서 눈에 띄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잦은 실수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다니던 사교 모임에도 나가지 않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완벽했던 성벽은 아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더 사나워지는 법입니다. 녀석은 자신의 투자 실패를 만회하고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마지막 도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VVIP 고객들만을 비밀리에 초청하는 대규모 투자 설명회였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말로 고객들을 현혹시켜 남은 돈까지 전부 긁어모으려는 속셈이었죠.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저와 미영이는 직감했습니다. 바로 저날이 우리가 기다리던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아들 녀석이 스스로 차려놓은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끌어내릴 기회였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마지막 결전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미영이는 밤을 새어가며 우리가 모아온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제 실종 신고를 해놓고 골프를 치고 명품 쇼핑을 하던 사진들. 저를 금치산자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법률 서류 사본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이 해외에 계좌를 만들고 비행기 표를 알아보던 기록까지. 하나의 거대한 덫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남편과 사별한 후 단 한 번도 입지 않았던 고운 비단 한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늙고 병들어 사라진 노모가 아니라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심판하러 온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녀석 앞에 서야 했습니다. 한복을 곱게 다리며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분첩을 들고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싸움의 출정식이었습니다. 설명회 전날 밤 미영이와 저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딸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뜨거운 결의가 담겨 있었고 저는 그런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숨바꼭질이 이제 곧 끝납니다. 내일 내 아들 선우는 자신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 가장 꼭대기에서 제 어미의 손에 의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투자 설명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수백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부자들이 모두 모인 듯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제 아들 선우는 세상에서 가장 신뢰감 가는 전문가의 얼굴을 하고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자리를 지키고 있는 며느리는 우아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말에 힘을 실어주었죠. 설명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선우는 준비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최근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 헌신하신 그런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매일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녀석의 눈가가 붉어지자 객석에서는 안타까운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선우는 바로 그때를 놓치지 않고 감정에 호소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 믿으며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박수갈채가 터져나오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낯익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돈이면 다 막을 수 있어. 늙은이가 드디어 사라졌으니 얼마나 후련해. 들키면 어떡해? 어머니 치매라고 이미 다 말해놨으니 괜찮아. 선우와 며느리가 저희 집 거실에서 나눴던 대화의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당황한 선우가 무대 뒤를 향해 소리쳤지만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 위로 그들이 제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서류들과 해외 도피를 준비한 증거들이 차례대로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무대 위에 사기꾼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선우와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갈 때쯤 연회장의 육중한 정문이 천천히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곱게 차려입은 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무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 놀라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유령이라도 본 듯한 아들의 표정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무대 계단을 밟고 올라가 넋이 나간 선우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싸늘하게 굳어버린 연회장을 향해 제 인생의 가장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 선우의 효심 가득한 연설 참으로 감동적이셨습니까? 저는 객석을 한번 둘러본 뒤 제 앞에 서 있는 아들에게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실종되었다던 바로 그 어미가 너를 심판하러 지옥에서 돌아왔다. 제 말이 연회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자신들의 돈이 사기꾼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분노한 투자자들이 아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실신했고 선우는 성난 투자자들에게 둘러싸여 옴짝달싹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미영이의 계획대로였습니다. 딸은 이미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긴 상태였고 현장에는 기자들까지 와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호텔 직원들의 제지를 뚫고 경찰이 들이닥쳤고 제 아들 내외는 대한민국 상류층 VVIP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횡령 및 존속유기 혐의로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습니다. TV 뉴스에서나 보던 그야말로 완벽한 몰락이었습니다. 법의 심판은 생각보다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와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긴 시간 동안 사회와 격리되는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소용돌이가 끝나고 저는 미영이와 함께 텅 빈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이미 처분하려고 내놓았던 탓인지 집 안에는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이나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은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미영아, 이 모든 게 내 덕분이다. 내가 없었으면 이 어미는 낯선 땅에서 이름 없는 시신으로 발견됐을지도 몰라. 이 집도 내 남은 재산도 전부 내게 주고 싶다. 평생을 아들놈 그늘에 가려 너한테 집만 지게 했던 이 못난 어미의 속죄라고 생각해 주렴. 저는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엄마, 나는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딸은 담담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 괴물들한테 지지 않고 다시 이렇게 내 옆으로 돌아와 준 걸. 그래서 다시 웃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걸. 나한테는 그것보다 더 큰 상속은 없어. 딸의 그 한마디에 저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악착같이 모았던 그리고 아들. 녀석이 그토록 탐냈던 이 재산이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며칠 뒤 저는 집을 포함한 제 모든 부동산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작은 재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허리가 휘도록 고생하다 버려진 저 같은 노인들, 그리고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이 땅의 모든 미영이 같은 엄마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제 피눈물이 밴 돈이 이제는 다른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쓰이게 된 겁니다. 교도소에 있는 아들에게서는 몇 번 편지가 왔습니다. 뒤늦은 후회와 용서를 비는 내용이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신에게나 구하라고 하십시오. 저는 제 손으로 내린 심판을 번복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그들 자신의 탐욕이 만들어낸 감옥에서 평생을 갇혀 살게 될 겁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저는 미영이와 함께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녀석에게 버려졌던 일본이 아닌 따뜻한 남쪽 나라의 휴양지였습니다. 우리는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며 칵테일을 마시고 밤에는 함께 스파를 즐기며 그동안 못다 했던 수다를 떨었습니다. 딸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진짜 행복해 보여.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들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지옥의 문턱에서 저는 역설적으로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저는 한때 아들의 엄마였고 딸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박순자로 살아갑니다. 내 나이 70 넘어 저는 비로소 다른 누구의 무엇도 아닌 온전한 나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 길고 기막혔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도 부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